되십니까? 예. 또 만났군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그 사건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 사건인데 굉장히 법률관계가 좀 복잡해요. 이걸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법을 찾아서 어떤 우리가 경매 또는 NPL을 통해서 해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문서를 보기 전에 우리 민사집행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조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91조. 민사집행법 91조. 그냥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사집행법 91조에 의하면 91조에 의하게 되면 경매 진행된 사건에 대한 권리관계가 딱 두 가지. 죽거나 살거나. 죽거나 살거나. 즉 소멸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존속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그 뭐가 소멸되고 뭐가 인수가 된다. 즉 존속되는 건가. 그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을 소재한다라고 해서 소재주의라고 하고 살아있는다,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존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수된다 해서 인수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각 나라마다 달라요. 제도가. 단지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법제는 원칙적으로는 경매를 통해서 소멸시킨다. 소멸시킨다. 가급적이면 소멸시킨다. 그러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 예외적으로 인수한다라고 해서 인수한다. 존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규정을 두고 있는 게 바로 민사집행법의 91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1조이라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떠안게 하거나 떠안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가장 큰 그 매각 원칙을 제시해놨습니다. 압류채권자에 대한, 압류채권자는 경매 신청자입니다.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인이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데도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매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죠. 두 번째 보세요.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소멸은 소재주의. 이게 2번의 문제가 이제 1번 조항은 이 경매를 너무 남용하지 마라. 마음대로 그냥 모든 게 경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이 항에서는 자, 매각 부동산 위에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해서 소재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저당권은 소멸한다. 저당권과 비슷한 것이 또 있어요. 그게 만약에 가등기 담보권도 그렇다. 가등기 담보권도 그렇다. 그러니까 매각으로 소멸돼 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그 많은 근저당이 있다 하더라도 근저당에 대한 등기를 전다 말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 사망을 보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조항이 사망에 나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입니다. 등기되어 있죠. 및 등기된 임차권은 우리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 압류채권, 가압류채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말소 기준되는 권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저당권 말소가 됩니다. 일단 선을 불문하고 압류채권 원칙 다 말소가 됩니다. 가압류채권 다 말소가 됩니다. 자, 다 소멸돼요. 경매가 되면
이런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가 돼요? 요 권리에 이 권리보다 이 권리의 후순위 권리를 얘기합니다. 후순위 권리로서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또 지역권도 있고 등기된 임차권도 있고 이런 권리들이 바로 요 말소 기준되는 권리 뭐가 있었어요? 압류도 있고 가압류도 있고 그리고 근저당도 있고 이거보다 대항할 수가 없다면 이 권리가 그 후순위야. 이 권리가 후순위 이거에 이 권리가 후순위였다라고 한다면은 지상권 소멸, 전세권도 소멸, 지역권도 소멸, 등기된 임차권도 소멸된다라고 해서 바로 그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의 기준되는 권리. 그게 바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말소 기준되는 권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그 표명하고 있어요. 자, 말소 기준되는 권리, 저당권, 압류 채권, 그리고 가압류 채권. 이게 말소 기준되는 권리라고 부른다. 뿐만 아니라 저당권과 비슷한 권리, 가등기 담보권도 해당이 됩니다. 가등기 담보, 자, 가등기 담보권, 저당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 자, 이런 채권들은 그 후순위 권리들은 지상권일지라도, 전세권일지라도, 지역권일지라도, 등기된 임차권일지라도 소멸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거꾸로 만약에 이런 압류, 가압류, 저당보다 먼저 선순위 권리였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등기된 임차권이 먼저 성립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소멸되지 않고 뭐가 돼요? 인수가 되겠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멸되지 않는 그 기준이 바로 말소 기준되는 권리 순서를 보고 따집니다. 네 번째 보시기 때문에 제3항의 경우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선수님이 인수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세금 물어줘야 된다. 그 이야기죠. 전세금도 물어줘야 된다. 보증금도 물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이 말소 기준되는 권리 이전에 먼저 선순위 권리였다라고 한다면 비록 경매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이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고 뭐예요? 인수된다. 떠안는다. 누가? 매수인 낙찰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 다만 그 중에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서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이 88조에 대한 그 배당 요구는 배당 요구 종기를 얘기합니다. 법원에서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시오라고 배당 요구 날짜를 딱 정해놨어요. 그 기간 내에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순위 전세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뭐하면 배당 요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는 반드시 법원에서 공지를 합니다.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세요라고. 그 전까지 배당 요구를 했어요. 누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라고 하게 되면 비록 선순위 전세권일지라도 그 전세권은 뭐요?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도. 선순위 전세권일지라도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게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끝나는 거예요. 전세권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후에 다 우리가 하겠지만 그래서 원칙은 소멸되지 않고 선순위 전세권은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 그러나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 전세권은 소멸된다. 전세금 물어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전세금 물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을 보시면 5항을 보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책임이 있다.
누가? 매수인 낙찰자예요. 누구한테?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담보한 목적으로 그 해당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면 법률상 당연히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유치권은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법에 정한 요건만 갖추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죠.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성립했다. 그리고 그 채권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하게 되면, 적법하게 점유하게 되면 이것으로만 유치권이 성립해버립니다. 딴 게 없습니다. 목적물에 관하여, 부동산 목적물에 관하여 채권이 성립했다. 이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그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밀접한 누정관계, 이거 결련관계라고 합니다. 결련관계에 있는 채권이 성립했다라고 하고, 그 채권자가 그 해당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를 하게 되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유치권이 성립한다. 유치권이 성립해버리면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를 계속해. 계속 내가 물건을 인도해 안 해. 인도를 안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 자, 이럴 때 매수인은,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채권을 변제할,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다가 아니라 책임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아니에요. 낙찰자는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낙찰자한테 직접 청구를 못하는 겁니다. 빨리 빚 갚아라. 공사비 달라고 못해요. 그러나 공사비를 안 주고는 바로 유치권자가 나는 인도 거절할 수 있다. 너 부담 줘. 라고 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매수인은 그 부담을 계속 안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담을 안는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채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91조에서는 중요한 사항을 5개 항목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인수지, 소유주의, 원칙은 다 소멸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수된다 라고 하는 문제. 특히 전세권은 선순위 있지라도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유치권은 인수가 되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수되지만 그 대신 인수가 되면서 낙찰자가 책임을 진다. 그 채권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책임이 있다라고 이렇게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소멸된다, 인수한다. 이걸 기본적으로 정리해서 이런 경매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매사건은 이게 이제 그 경매사건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채권을 찾아서 채권 양수에 대한 몇 개의 문제가, 일단 알다시피 채무자가 이자 안 갚는다. 이자 안 갚으면은 한 달, 두 달 안 갚죠. 안 갚으면은 은행에서는 이거 이제 사고로 처리합니다. 사고로 처리해서 그 채권에다가 이건 부실 채권이야 라고 딱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편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채권자는 경매에 넣을 수 있죠. 경매 신청을 합니다. 아니면 그 채권을 또 양도를 합니다. 양도해서 현금화하죠. 현금화한다? 이거 뭐 한다? 유동화한다. 유동화.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채권을 양도해야지. 만약 현금 필요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떠안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매각이 돼가지고 환금할 때까지. 담보물을 매각을 해서 환금할 때까지.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대체적으로 은행에서는 경매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채권이 부실화되어 있고, 채권이 부실화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유동화를 할 것이다. 채권 양도를 할 것이다. 우리는 양도된 채권을 인수해가지고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입찰에 참여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보시면 이건 상주지원에서 권한이 상주지원이고 2024 타경 71799예요. 번호가. 이 사건의 끝날 때까지 이 사건 번호가 이제 존속되는 겁니다. 타경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경매 사건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법원 사건 중에
그 간단한 사건 같으면 뭐 가단, 또 S가 커비면 가합, 또 소송 형사면 고단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여기서 말한 겸해 사건은 타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매각기일은 이제 겸해 날짜를 말씀하고 다음 주네요. 4월 14일 날 경북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사건이에요. 그리고 종별은 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버섯 재배사예요. 이게 채권자 중소기업이고요. 채무자 해수선이네. 소유자 해수선이고요. 감정가가 이제 5억 2,816원이고 5억 281만 6천 등. 최저가가 이제 그 가격에 이제 구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면적이 2,751평에 건물 면적이 782평, 약한 데는 783평 가까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배당 정기일이 나오잖아요. 2024년도에 3월 24일 이게 배당 정기입니다. 자, 그리고 청구 금액 빚이 얼마 걸렸냐면은 1억 7,100이 걸렸습니다. 이건 채권입니다. 자, 그리고 그 보증금 나와 있죠. 보증금은 입찰 보증금을 얘기를 합니다만은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이거 원칙이에요. 항상 10%가 아니고요. 때로는 20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30도 있습니다. 만약에 재경매에서 최저가는 재경매에서 보증금은 최저가의 20%, 때로는 30%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법원에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핸들 바꾸시죠. 네. 그리고 이 사건의 매각기일은 경매기일입니다. 한번 유찰이 됐고요. 변경됐다가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사건은 여기다가 버섯 재배사를 해놓고 그러다가 뭐 했어요? 태양광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양광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부 대장이 나오잖아요. 건축부 대장을 보시면 건축부 대장의 대지 위치 표시가 되어 있죠. 대지 면적이 9,095평방미터예요. 그리고 이 건물 한 동의 면적이 36.4평방미터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이 이제 바닥 면적이라서 나오고요. 용적률이 나옵니다. 용적률에 의한 연면적. 일반적으로 지하라든지 주차장 같은 것은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건폐율이, 용적률 이거 나옵니다만은 높이가 4.7m입니다. 의미가 있죠. 건물 구조는 경남 철거조로 되어 있고 용도는 정물 재배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다음 편을 보시게 되면 제일 그 왼쪽에 제일 오른쪽에 인허가 시기가 나오잖아요. 허가일이 2014년도 8월달에 나왔네요. 허가가. 근데 착공을 언제 했냐면 2015년도에 착공을 했어요. 그러다 2015년도 착공했고 사용 승인을 2018년도입니다. 그러면 착공한 다음에 2018년도 이게 3년 걸렸다는 얘기죠. 이 3년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2018년도 6월 26일에 사용 승인이 돼서 완공이 됐다라고 하고요. 제일 아래 측을 보시면 변동사항을 보십시오. 변동일이 2028년도 6월 25일 날, 26일 날 사용 승인 돼가지고 이 대장이 작성이 됐는데 2019년도 1월 8일 날에 지붕 재료를 PE 비닐에서 강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이 그럼 언제 설치가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광 지붕이 지붕에다 설치했는데 비닐에다가 할 수 없잖아요. 강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했던 거예요. 언제? 2019년도에 8월. 그래서 강판으로 지붕이 강판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는 취지를 대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장에 있어서는 언제 허가가 나오고 착공이 언제 되고 그리고 사용 승인이 언제 돼가지고 이 사건이 언제 준공이 됐는가 이 사건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이거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권리관계가 건물하고 토지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대로, 토지는 토지대로. 이제 건물 권리관계가 제일 오른쪽에 표시됐어요. 해수선이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가등기를 했네요. 가등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등기 돼 있고, 그 가압류가 돼 있죠. 근데 가등기가 2021년도 5월 18일이고, 가압류가 2021년도 9월 28일입니다. 그럼 누가 더 빨라요? 가등기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가등기가 말소 기준되는 가압류보다 먼저 빨라서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고 인수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등기. 그리고 가압류도 있고 또 가압류 있고 경매 기입 등기가 있습니다. 이건 건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에 토지에 대한 문제에서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저당권이 2018년도에 4월 13일에 되어 있군요. 또 저당 가등기 소유권이 그런 연후에 이자 소유권자가 해수선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이게 이제 권리관계의 문제입니다. 먼저 등기부를 한번 봐보세요. 건물 등기부하고 토지 등기부가 두 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건물 등기부를 먼저 보시면 갑부 등기부의 표지부는 이제 건물에 대한 의형이라든지 구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랑 철골 구조에 강판 지붕이 나와져요. 지붕이 강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층이면서 작물 재배사 1층에 그리고 36.4평방미터 여러 동이 있어요. 그게. 자, 거기에 갑부는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부는 소유권 외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갑부를 보시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2021년도 2월 2일 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사용 승인이 언제 나왔다고 그랬죠? 2018년도잖아요. 2018년도 6월 26일이 정도된 겁니다. 그 대장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 자연자 6월 26일. 네, 날짜를 한번 표시해 보세요. 네. 사용 승인은 2018년도 6월 26일이고 보존 등기는 2021년도 2월 2일 날 등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됐죠. 당일날 어디로? 해수선 지금 현재 소유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2021년도 5월 18일 날 SPP 주식회사에 매매 예약을 전제로, 자, 이거는 가장 쟁점된 예약입니다. 예약이에요.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경유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등기. 예약에다가 방점을 예약에다 찍어보세요. 예약. 그래서 가등기를 해서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 보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에 가압류가 되어 있죠. 보증보험에 가압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6번을 보시면, 순위번호 6번을 보시면 또 가압류 되어 있죠. 홍복장에. 또 6번 같은 번호예요. 김경수 앞으로 가등기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6번 두 개죠. 홍복자, 김경숙이 2021년도 12월 8일 날 접수를 했는데 접수번호가 똑같아요. 접수번호가 밑에 제 몇 번 나오죠? 제 17858호 이게 접수번호예요. 이 접수번호가 홍복자의 접수번호하고 그 김경숙의 접수번호가 같은 날짜예요. 그래서 순위번호가 6번 똑같습니다. 선두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에 경매가 들어왔다. 채권자가 누구냐? 중소기업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사건 번호가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서 2024 타경 71799 사건으로 결정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 이게 건물에 대한 기본 내력이에요. 그러면 토지를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토지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2018년 전권 생략이 된 거예요. 토지는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고 면적은 9.095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등기 기록 과다로 인하여
부동산 등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익이 옮겨 적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옮겨 적을 때 생략을 했죠. 앞에 뭐가 나와요? 전 38. 앞에 38번까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띄면 표시가 됐어요. 이제. 그 띄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 이제 자 그래서 전 38번의 1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나왔죠. 2018년 4월 18일입니다. 가등기 돼가지고 2021년도 2월 2일 날 소유권 취득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1-1을 보세요. 1-1, 1-1을 보면 1번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압류가 됐네요. 푸드재생에너지 대부 주식회사의 이건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압류예요. 부동산 가압류가 아니라 청구권 가압. 청구권 가압. 예? 좀 차이가 좀 있어요. 그 1-1번에 1-1번으로 해가지고 예, 부기등기 했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됐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압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을 보시게 되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2021년도 5월 18일 날 됐습니다. 누구 앞으로? SPP 회사 앞으로. 자, 그러면 다시 건물등기부 봐보세요. 건물등기부 3번을 보시게 되면 2021년도 5월 18일 날 가등기 되어 있죠. 건물의 가등기, 토지의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2021년도 5월 18일 날. 이거 기록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 가등기, 건물 가등기. 언제? 2021년도 5월 18일 날. 다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가압류가 되어 있죠. 5번에 또 가압류 홍보자, 5번 김경수 가압류 되어 있고 7번에 이제 경에 들어왔죠. 경에 기입금이 되어 있는데 을구를 보세요. 토지의 을구. 자, 을구에 근저당이 설정이 됐습니다. 근저당 설정 날짜가 언제냐면 2018년도 4월 13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말소 기준되는 권리가 되는 거예요. 언제? 2018년도 4월 18일입니다. 2018년도 4월 18일. 이거 날짜 기록하세요. 중소기업은행에 채무자를 해수선으로 해가지고 2018년도 4월 13일 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근저당이 또 되어 있죠.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루트인프라 금융주식회사 뭐 이제 그 사기문명을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하고 토지와 건물이 약간 권리관계는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건물은 을구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저당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건물은 2021년도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 거기에 뭐 가압류가 되어 있고 뭐 일이 되어 있고 가등기를 을구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등기는 건물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압류와 이무 경매가 들어가면 이거 압류거든요. 압류 전에 가등기라서 건물 가등기는 뭐가 돼요? 소멸되지 않고 인수가 됩니다. 근데 토지는 달라요. 토지는 일단 근저당이 언제 됐습니까? 근저당이 2018년도 4월 13일 여기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등기는 언제 됐어요? 가등기는 2021년 5월 며칠이죠. 근데 사실은 토지의 가등기는 말소가 됩니다. 건물의 가등기는 인수가 됩니다. 자, 문제는 건물의 그 사용 승인이 언제 됐습니까? 건물의 사용 승인이 2018년도 6월 26일이잖아요. 근데 이 근저당 설정이 2018년도 4월 13일. 그러면 2018년도 4월 13일 날 당신은 나대지 상태였겠지. 나대지. 여기서 나대지에 있느냐?
착공은 2015년도 했지만 공사를 안고 있다가 2018년도 에 6월 26일 날 공사 완공이 됐던 것이 그리고 4월 달에 4월 13일 날에 근저당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죠. 설정됐습니다. 근저당. 그 당시에 토지가 나대지였었어요. 나대지. 건축물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근저당 설정된 후에 갑이라는 자가 건물을 지었어. 그럼 상승이 떨어졌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근저당 설정의 담보물은 토지죠. 근저당 설정 담보물은 건물은 아니잖아요. 땅만 설정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천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왜 건물은 경매를 붙이냐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담보물이 토지잖아요. 그럼 땅만 경매를 붙여야지 왜 건물까지 경매를 붙이느냐. 이건 이 법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허나 우리 법에는 이렇게 또 이제 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근저당이 설정된 다음 건물이 출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근저당권자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일괄 경매로서 매각을 한다. 일괄 경매 한꺼번에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판다. 단 담보물은 뭐요? 담보물은 건물은 아니고 토지에 불려요. 토지에 하란다. 그래서 전체 매각대금에서 먼저 땅값에 있어서는 면적 배당을 받잖아요. 땅값에서. 그리고 이제 건물값에서는 압류해가지고 또 아무 비례해서 배당 받으면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요 건물값에서는 우선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문제는 경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 소유권을 병에 낙찰을 받게 되면 이 병은 소유권 다 취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토지만 근저당이 설정됐기 때문에 비록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매각이 된다 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만 넘어올 뿐이지 건물의 소유권은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냥 강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은 사람이 있어요. 그 제천의 그 벽면에 어느 사건인가 그게 그 이철구라고 하는 소유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그게 안 넘어갔네. 건물의 소유권이 안 넘어가니까 입찰하지 말라고 크게 광고를 해놨어요. 근데 이 사건은 결국은 토지와 토지의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고 그 후에 건물이 출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토지와 건물은 일괄 경매해서 소유권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네. 단 배당을 받을 때 땅값에서만 배당을 먼저 우선 면제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낙찰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이 사건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해서 매각을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에서는 가등기가 있고 토지에서는 가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가등기를 한다는 것은 가등기는 청구권을 보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청구권을. 뭔가 청구권, 소유권 이전의 청구권, 근저당 설정 청구권, 근저당 말소 청구권, 변경 청구권,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에 대한 청구권, 채권이잖아요. 이게. 물권이 아니고. 이 채권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보존한다,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언제? 지금 현재 이미 발생한 청구권일 수도 있고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청구권일 수도 있고 장래, 현재 및 장래 청구권이다. 현재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관계를 보자. 이 청구권이 발생했던 원인관계를 보자. 자,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다. 매도인, 매수인,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 내용은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고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그 대가로서 뭘 준다?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쌍무적인 거예요. 쌍무계약이잖아요. 소유권 넘겨주니 너 돈 주라.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돈 빨리 대금 달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 발생합니다. 반면에 매수인은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채권이잖아요. 이 채권. 매매계약을 했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발생했네요. 근데 만약에 가비란자가 돈 받고 등기를 안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우리 법에 민법 186조는 우리가 등기 중에 반드시 등기해야만이 들어서 소유권이 넘어가요. 근데 아직 등기가 없었다고 한다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대신에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 선임받는 겁니다. 채권 힘이 있어 없어요? 약하잖아요.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권을 담보하는 방법이 없어요. 대신에 보존을 할 수 있지 않냐. 어떻게? 가등기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순위를 보존해 놓자. 그래서 청구권을 보존하자라고 하는 가등기 제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은 현재에 발생한 현재의 청구권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등기 대상이 되는 청구권을 보존한다고 그랬을 때 장래 청구권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매매 계약이 아니라 애약인데 애약. 그럼 애약이 뭐예요? 애약은 장래에 지금이 아니고 장래에 번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번계약 체결을 약정하는 것을 애약이라고 그래요. 장래에 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자. 지금 계약이 아니고 장래에 체결하자. 그러면 예약만 가지고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지금 당장에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앞으로 내가 장래에 가서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할지를 후든 한다 후든 장래에 가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해야 이 권리가 생기죠. 그래서 예약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성립합니다.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성립을 해요. 예약 완결입니다. 예약 완결하는 것은 번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이야기합니다. 자, 예약 완결할래?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예요? 번계약 체결하자. 그 계약서 가져와. 도장 찍자는 이야기예요. 예약 완결권은 일방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체적으로 쌍방이라 가져야. 매도인 매수인. 근데 이거 약정에 따라서 너 매수인만 내가 네 결정해라. 네가 원하는 날짜에 번계약 체결하도록 하자. 라고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은 매수인만 갖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 완결을 했어. 그러면 번계약이 성립해. 번계약이 성립하면 비로소 성립합니다. 그래서 예약이라고 하면 매매 예약을 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장래에 번계약이 체결이 되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성립한다.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도 가등기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것도 반도체하고 버금들 만든 법 기술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가 매매 예약을 했어도 이걸 가등기에서 가등기 쳐놓고 장래 번계약 대비해서 가등기 쳐서 보존하도록 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했다가 다음에 가등기 했어. 우리 그 건물 등기부 토지 한번 봐보세요. 토지 그 갑구 1번을 봐보세요. 갑구 1번을 보시면 가등기 했다가 다음에 소유권 이전했잖아요. 가등기를 했어. 예약을 했잖아요. 이거 예약을 했는데 2018년도 4월 18일 날 했어요. 매매 예약이 아니겠죠. 좀 조금 좋겠죠. 짜고 했겠죠. 이제 알고 보면 좀 그림 짜고 한 게 이게 지금 이 사건은 요 가등권자하고 소유자하고 한 몸이 한 몸. 그래서
이거는 가등기를 해가지고 슬쩍 지금 뭔가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아, 그러면 예약을 했다고 한다면 너 대금 줬겠네. 다음에 너 돈 내놔봐. 준 거 내놔봐. 응? 그럼 내가 예? 나머지 잔금 줘. 내가 번득해 줄게. 그것도 안 되면 내가 가등기 말소를 구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이, 매매 예약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예약 완결을 해버리면 매매 계약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가등기가 번등기를 했다고 가등해보자고요. 그럼 내가 가등기에서 번등기 칠 거야. 번등기 했어. 번등기를 했어. 소유권 넘어왔어. 그런데 지가 가등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온다 하더라도 낙찰자는 당연히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취득권을 구할 수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 소유권 취득해본들 말소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비록 가등기가 인수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수예요. 가등기 말소를. 그러니까 가등기를 그럼 너가 번등기 해서 돈 내. 예? 나한테 돈 줘. 내가 소유자니까. 소유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변수가 뭐냐면 그 건물에 태양광이 설치가 됐다는 거야. 예? 태양광이. 이게 사실 이 한 사건이 굉장히 좀 망라가 됐어요. 태양광까지 간 거야, 이 사건이. 태양광까지. 그러면 태양광 그 건물 면적이 얼마예요? 700 몇 평이죠? 782평이잖아요. 건물 지붕에다가 태양광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 지붕 1.5평에 1kW. 그러니까 782 나누기 1.5 해보세요. 그거 얼마 나오죠? 0.5 나오죠? 아이고, 500kW 좀 나오나요? 1.5. 네? 1.5 나누기 782. 얼마 나와요? 500평 정도 나올 것 같아요. 500. 511. 그러니까 약 500평 500kW 나오죠. 그럼 500kW가 나온다고 하자고요. 전기 생산. 그러면 월 수입이 얼마가냐 가정해 봅시다. 월 소득 이게 이제 수입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채권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여기서 전기 팔아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전기 팔아가지고 이자 충당을 하고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챙기고, 그리고 또 건물대로 사용하고. 이 문제 좀 쳤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